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수그러들었던 한덕수 대행 차출론 단일화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대행은 46년 만에 대행으로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출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던 홍준표 후보가 한 대행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오전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한 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단일화를 시사합니다. 여기에 사법기관의 움직임도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한 대행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한덕수 대행이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로 46년 만에 대행 신분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동안에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보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시정연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출마하겠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출마는 할 걸로 당연히 보고요. 예. 오늘 시정연설을 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예. 하나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에 대통령과 권한 대행은 똑같다.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이나 권한하는 게 똑같다. 예. 이런 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은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기들이 그렇죠. 나도 지금 대통령이다. 이런 데 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여기에 하나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총리는 못해요. 예. 이런 데 존재감 과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죠. 왜냐하면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게 야당의 야유 이런 것 때문에 시정연설 안 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나는 이게 야당이 이렇게 무례하게 예. 이렇게 보이콧하더라도 떳떳하게 국민을 향해서 한다는 각오로 나가서 어떤 비난 야유 받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 예. 이런 게 차별화 행동. 이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이 이미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고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까지도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4월 29일이 마지막 국무회의거든요. 예. 그다음에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사이 5월 1일이나 2일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출마를 기정사실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출마에 대해서는 하는 행동마다마다 따지고 보면은 이미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예. 굳이 분석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민들 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행보가 이게 그냥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함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대통령직 해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던지는 행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시정연설을 하긴 했는데 말씀한 대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와도 되는 것인데 시정연설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대정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가 나오죠. 예. 그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은 대정부 질문 총리 신문을 안 나가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근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데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거는 내가 나가겠다. 나는 곧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연장성산에 연장선에 얘기한 두고.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 나는 대통령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저 좀 대통령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출마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한대행도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그 권력 의지가 예. 아주 이제 그 강하다 이렇게 들었고요. 아마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그 한 저번 주쯤에 부인이 배우자가 예.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그 설득이 끝났다고 합니다. 배우자까지도. 뭐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예.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분이 원래 상당히 그 권력 의지가 원래 강한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더 계속 밟아주는 것 같아요. 공격을 밟을수록 이 의지가 더 커집니다. 요즘 이제 예. 그 야당에서 예.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노름 중단하라고 계속 공격하고 또 진성준 정책의장은 이제 그 탄핵을 적극하자. 예. 이런 데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할수록 더 이게 그 권력 의지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도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도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 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여러와 같은 이게 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이제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뒤에 할 테니까. 민주당도 반대하는 모습 보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한대행에게 좀 비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선적한 의원의 어려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에게 항의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서 소장님, 글쎄요. 네. 국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시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발언 수위가 조금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우 의장이.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말을 꼭 해야겠다. 작심 발언한 것이죠.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어떤 탄핵소추 기각을 했으나 표결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르는 200석이 아니라 151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예. 것은 권한대행의 신분은 총리라고 헌법적으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총리 역할에 충실하는 게 헌법 질서에 맞지요. 예.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정부 질문에 왜 성실하게 총리로서 참석하지 않죠. 그리고 시정연설로 나서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40일 남은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지막에 주어진 임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출마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당위적으로 따졌을 땐 국민들 앞엔 염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정부, 전 정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 대통령이었던 파면당한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논의했고 그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어떤 행위,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다. 예. 그리고 내란의 행위에 부합하기 때문에 파면한다. 라고 했으면 이인자였던 총리도 거기에 책임에 자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마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최소한 출마를 하려고 했으면 권한대행에서 이미 당시에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때 그때 사직을 했었어야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권에서 판단과 어떤 당원들과 보수층의 지지에 대한 가늠자를 받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 권한대행으로서 사전선거 운동처럼 할 건 다 누리면서 출마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이틀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에 대해서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실 분인데 사퇴하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을 두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참 나는 우습다. 말도 안 되는 판으로. 네. 그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만합시다. 네. 한독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국민의힘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두 후보가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이제 그 4강이 정해졌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그 당심이 50%, 그다음에 민심이 50%입니다. 예. 근데 당원들 중에 압도적인 당원들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게임이 된다. 이게 압도적인 당원들의 의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는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이었고 2명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놓은 게 쌍수 연합입니다. 쌍수 연합이요? DJP 연합처럼 쌍수, 예. 김문수, 한덕수, 양수, 예. 쌍수 연합이 왜 이제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왔잖아요. 예. 단일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니까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당원들의 그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당심이 50%니까. 예. 따라서 이게 나도 단일화 길은 열려 있다. 이래야만 이게 당원들이 또 지지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나오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한덕수한테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작은 주제에 좀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안고 가겠다. 그럼 저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후보 다 반대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 소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표를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고 2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 대결인데 따지고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층,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벌어지고 있으나 예. 지금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에 대한 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합정선을 용인하는 후보 쪽에 예. 표를 던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의식한 바람이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계산된 건데 예. 일단은 2강까지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자.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나서 생각하자. 말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 예. 같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통과를 해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봐서는 철저하게 표 계산에 의한 입장 변화 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예. 현실은 안 그럴 거예요. 막상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중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후보가 된다. 한덕수 후보와 연대는 예.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일단 2차 컷오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 그 상황이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원래부터 이게 공언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이게 여론조사 경선을 할 건데요. 근데 이미 저는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양자 대결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따로 이게 여론조사 경선하지 말고
두 분이 아름답게 단판을 짓자.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테니 정치적인 단판으로. 예, 예. 그게 더 좋아요. 여론조사 경선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여론조사 몇십 개 나와 있을 거고 대충 알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예. 따라서 이게 그러면서 연합 공동정권 DJP 연합처럼 대통령과 책임 총리나 이렇게 얼마든지 저는 대화로 단판 짓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그러나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예. 이분들에게 그냥 한덕수 대행을 무조건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예. 내가 이게 후보는 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객관적인 여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그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한덕수가 높을지 아니면 이게 홍준표 한동훈이가 높을지 근데 높은 사람 보고 포기하고 내를 도와달라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여러 당의 의원들의 압박이 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어떤 경우든 경선하지 말고 예. 단판으로 이게 그 아름답게 그 협상으로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40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선하고 언제 여론조사 경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그때쯤 되면 대중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양자 대결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앞선 사람으로 하는 게 맞죠. 예. 2차 컷오프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2명이 이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을 또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의 2명은 누가 될 것이냐도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누구라고 지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찬탄 후보와 반탄 후보가 한 명씩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반탄, 찬탄 2명씩 들어가느냐 어느 경우의 수가 좀 높다고 보세요? 지금 구성 자체가 4강 구도가 찬탄 반탄 절반씩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봐도 찬탄 반탄의 확률로 2강 구도가 갈 가능성이 높죠. 예, 한 명씩. 그렇죠. 예.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좀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반대한 쪽만 많이 모였다면 당연히 탄핵 찬성 쪽은 좀 사그러들게 돼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봐서는 1대1 구도가 찬탄 반탄 중에서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찬탄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고 반탄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냐 그건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당내 경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3H의 시대다. 3H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2H, 당 밖에 1H 해서 H가 부각되고 있어서요. 저는 2강 구도가 2H로 가고요. 그다음에 밖에 있던 1H와 HH끼리 예. 뭔가 단일화를 하려는 예. H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선생님 왜 이런 웃어요? 말하면 이게 방송이 안 됩니까? 아니 이런 말은 전망이라고 하고 이런 말해도 개인적인 되잖아요. 전명으로 예, 하고. 개인적인 전망으로요. 예.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예. 그러면 이게 그 반탄이 3명이죠. 그러면 이게 찬탄표를 한동훈 후보 혼자 먹어요. 따라서 이게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한동훈이 결선 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중에 한 명이 간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물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안철수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 얼마 안 되는 파이 찬탄표를 또 겹친다? 나눠요. 예. 또 나눠요. 저는 이제 크게 파이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은 탄핵 반대가 7, 80%, 찬성이 20, 30% 파이를 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20, 30% 파이를 또 안철수하고 나눠 먹는다. 이러면 이게 둘 다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큰 파이 7, 80%를 김문수, 홍준표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반대 2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갈 김문수, 것이다. 홍준표 2명이 파이가 7, 80%고 예.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하나하나. 예. 근데 안철수가 올라온 가장 피해자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전략적 선택하는 거 아니냐, 본선 경쟁력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회귀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알기로 근소한 차이로 이변이 일어난 건데요.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청이 있었거든요. 무당청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전한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무당청. 근데 이번에는 당원이 투표가 50%예요. 예. 그리고 역선택은 배제돼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의 50%는 또 이게 여론조사 민심 50하고 또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탄핵 반대가 파이가 훨씬 큰 거예요. 100% 여론조사보다는. 예. 그 경향성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는 말씀이세요. 여론조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혼전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를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저는 이 문제로 이미 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가 이렇게 밥이 넘어가냐고. 태양락입니까? 부주의고 불찰이죠 이거. 당연히 사과할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한 표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주고받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오는 소식에 보면 같이 토론회, 두 사람이 같이 토론회를 열자고 하는 건데 선생님 글쎄 뭐 정치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밀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면은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어제 적이 오늘 필요할 땐 동지가 되는 것이고 어제 동지가 적이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이준석 후보 자체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4강 구도 중에는 보기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찬탄 중에도 본인과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AI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소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를 굳이 끌어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한동훈 후보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아는 것들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조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어렵게 4강에 들어갔다고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내미는 손이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 판단에서 예.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잡아놓겠다.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나중에 끌어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준석의 빅텐트를 한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여기서 주도권은 이준석 의원이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석이죠.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서 소장님하고 요즘 계속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 똑같은 아니에요? 분석입니다. 제가 분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도 AI 전문가고요. 예. 근데 자기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면 상대도 이게 어느 정도 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예. 어제 적이든 뭐 자기한테 오늘 이익이 되면 토론하는 거고요. 예.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요. 모 방송국에서 이제 대선 주자하고 패널하고 토론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준석 후보가 서정욱 변호사라면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제일 많이 비판했잖아요. 예.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필요하면 또 토론하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도 선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토론에 도움돼 AI는 안철수가 도움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제가 도움된다 하니까 생각하니까 이게 토론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정치판에서 뭐 저는 어제 뭐 약간의 구원이 있다 해도 예. 오늘 이게 필요하고 서로 도움되면 얼마든지 새롭게 제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토론하는 거에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그것도 이게 저는 서로 윈윈한다 봐요. 예. 안철수 후보도 이게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AI잖아. 근데 한동훈 후보가 뭐 200조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100조 하겠다. 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니 제대로 한번 AI 한번 정책 안철수 후보도 필요한데 상대가 없잖아요. 뭐 김문수하고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도움되니까 저는 이게 성사됐다고 봅니다. 두 후보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의 교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이준석 후보 자체가 제안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AI에 대해서 해박한다 하더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손을 내밀 수 없죠. 예.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얻는 게 있죠. 청년층에 대한 소구를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뭐 이게 정치다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합종 연행 말씀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연대,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정광훈 목사인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대선에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죠. 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과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김 후보 측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연대 가로서 시사하는데 김 후보는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 원래 김문수 지사하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다가 코로나 때 벌금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가까웠죠. 당도 두 같이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예. 나중에 탈당했지만 따라서 이제 그 인간적인 신뢰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정가원 목사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잡으면 쪽에 중도나 이쪽에 역풍도 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불가근 불가원 정도로 그다음에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유지하고 다만 이게 참모들 있죠.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연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박수영은 참모잖아요. 예.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연대를 하고 다만 이게 김문수 후보는 여기 공식적으로 손을 잡으면 역풍도 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가근 불가원으로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예. 아마 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 연대가 좀 있을 겁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연대가 있을 참모들 것이다. 사이에서는. 예. 그렇다면 강경 보수의 지지는 더 얻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손해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광훈 씨랑 김문수 후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지금 확인되는 사실들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씨의 관계를 뭐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자를 치는데 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한 사람과의 관련성. 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국민들에게요. 극우 성향을 지니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정광훈 씨는 저는 이렇게 언론에 다뤄준다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분은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10년간 출마 제한이 걸린 것으로 예.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더니 무효다. 그 판결은 무효다 주장하면서 출마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법률 가치와 상식 가치에서 이분을 대선 출마의 선언자로 다뤄줘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출마 대선에 나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 나오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정과나 이게 재판 받고 있는 게 노는데 예. 지금 현재 2028년까지는 이제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목사님이 워낙 재판하다 보면 본인이 착각을 하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출마해놓고 또 이게 법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못 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재판도 많고 또 옛날에 여러 개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실제 등록하려 보면 이게 준비 서류나 뛰다 보면 이게 또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전문 정과를 본 건 아닌데 기사상으로 보면 2028년까지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분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되면요. 예. 아마 이게 후보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아마 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국민의힘 그래요? 후보가 누가 되느냐? 예. 아마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되면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본인이 못 넣어도 이게 다른 사람을 내세울 거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까지도 그럴 거로 봐요.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저는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도울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정광훈 씨의 대선 출마 선언 이건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고 말하자면 희화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출마에 대한 권한을 제한당한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법규 위반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을 한 번 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뭐 출마 선언에 대한 관계성이 아니라 정강훈 씨는 지금 또 한 번의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강경 보수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을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흡수를 하고 본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런데 그 아까처럼 누가 후보가 되느냐 따라서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것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아마 강경의 선을 끌 겁니다. 광화문하고는요. 왜냐하면 이게 광화문의 강경 우파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배신자 프레임으로.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약간 중간쯤에 있어요, 스탠스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광화문하고는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선거위원장이 공동 들어왔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목사하고 연설까지 예. 같이 그렇죠. 하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문수 보고 되면 아마 포용이 될 거라고 예. 윤상현 의원을 통하거나 되고요. 박수영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홍준표, 한동훈 되면 아마 이게 그 독자 후보로 나와서 아마 포용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구태타를 완성을 하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먼저 그 부분 여쭤볼게요. 검찰이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딸과 전 사위는 기소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어쨌든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기소를 하면서 그들을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뭐 문다혜 씨라든지 아니면 서모 씨에 대해서는 이 기소유예를 하면서도 어쨌든 가족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뭐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선처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뇌물죄에 있어서 이제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제 몸통이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그 경제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논리대로 가서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문다혜 씨라든지 서모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그런 포괄적으로 이제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재판을 해부를 했고 나머지 이제 이런 뭐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줬다 그런 예.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수사 내용이 나왔을 때 뇌물죄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를 두고 좀 논란이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가져와서 그 법리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이 어쨌든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이제 뇌물죄로 처벌을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수를 한 주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제3자가 이런 뇌물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최초에는 구성을 하기로는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원래는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또 검찰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 뇌물죄로 가서 공무원이 어쨌든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냥 뇌물만 수수했을 때도 이제 뇌물죄가 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없이도 이렇게 수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논리를 가지고 가려면 결국 이제 이것을 제3자인
문다혜 씨 측이 어쨌든 이 금품을 수수를 한 걸로 이제 보더라도 이걸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수를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제 논리 구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가 이 서 씨가 이 타이이스타제 항공에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어쨌든 뇌물수수의 주체로서 봐서 이제 단순 뇌물죄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검찰의 논리.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거친 표현이 많이 나오면서 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되겠죠. 40일 이후에는 어느 정부의 검찰이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 해체의 자폭 버튼을 눌러버렸다. 예. 이게 전형적인 정치 기소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지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위가 취업하는 것들은 그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네. 직접적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검찰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그리고 대선을 앞둔 황급한 기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도 받지 않았어요.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소해버립니다. 이상직 당시 그 이스타항공 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거래 내용이나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기소가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 스스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는 아주 고약한 조직을 벌이는 기소이고 오늘 재판 중에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오늘 저기 대북송금 관련돼 쌍부분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게 있었어요. 재판부가 검찰을 혼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술은 없지만 사실상 지휘관계를 보면 했을 겁니다. 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500만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된 증거가 있나요? 정황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공소장에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써야지 당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걸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나무랬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기소장은 특히나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렇게 본인들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사로이 썼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제 검찰의 해체가 완전한 해체가 다가왔다. 그렇게 봅니다. 선배님도 여쭤볼게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직무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번 건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성마 지원 있죠. 요걸 이렇게 직접 뇌물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억울하다 봐요. 제가 알기로 정유라 씨는 박근혜 대통령 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맞아요. 이거는 다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취업할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 컨사이도 S그룹의 임원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시비 안 걸죠. 왜? 대그룹에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타이스타젯이 진짜 회사가 있고 일하는 게 있으면 저도 시비 안 걸어요. 그건 이게 매출이 400, 500만 원 되는 티켓 좀 파는 페이퍼 컴퍼니고 비행기가 노선이 없어요. 여기 임원 전무로 월급을 2억 2,300에 주급이 학비 다 줬잖아요. 요즘 뇌물을 누가 공무원한테 직접 갖다 줍니까? 다 이게 편법으로 가족들에게 지원하거나 이게 요즘 뇌물은 다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그 전 사위가 제대로 월급만큼 일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면 페이퍼 컴퍼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비행기 전문성 빗자도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회사가 없다니까요. 비행기 한 대가 없어요. 티켓 매출이 1년에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제표를. 그러면 이게 또 대가는 없느냐? 이상직 이분이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하고 됐잖아요. 여러 노선 특혜나. 이게 서로에게 인과관계에 있다 보니까 직무활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사를 안 했나? 조사를 거부한 거예요. 검찰이 조사 안 하고 기소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부한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따져보세요. 억울하면 이 판사가 무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팩트를 바로잡으면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검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단 말은 그거는 잘못된 팩트고요. 예. 두 번째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는.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 항공 사장과 서모 씨 사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법적 처벌에 대한 기준으로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공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는 그 행위들만 평가해서 공소장을 썼단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 이게 용납이 돼야 될 문제인가? 저는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은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심리기일을 오늘 또 열었습니다. 이틀 만에 심리를 또 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경민 변호사 속도가 이런 전원합의체 예전의 사례를 보면 그 사례와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심리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틀 만에 다시 2회차 이렇게 이제 협의기를 진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이례적인 거를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아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 오늘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쟁점에 대한 정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공표 행위가 맞는지,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이 부분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이렇게 이제 쟁점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시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6월 3일이 대선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이 후보 등록 마감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점을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무죄가 이제 확정이는 그게 상고 기각의 가능성,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다음에 파기자판 이 세 가지 경우를 보통 이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파기자판의 경우는 너무도 좀 확률이 낮은 이야기라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상고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법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으로 가서 다시 한번 심리를 거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일정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또 이제 불소추 특권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만약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재판이 과연 진행이 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 형사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건 형이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기자판의 결정이 나왔을 때만 형이 확정이 되는 거고. 서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도 지금 뭐 상정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네네. 후보 등록 시점 이후에 만약에 파기자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후보를 지금 못 내는 상황, 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 개입이고, 이제 보면은 사법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상 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 보면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이 정책 판단한 건 맞는데 그 정책 판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본선이 치러졌을 때 안아야 될 정책 부담을 빨리 털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에 대한 기준을 세웠고, 최수환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줘야 예. 2심에 대한 무죄 확정을 해주든 파기환송을 하든 이걸 내줘야만 본선에서 그 어떤 논박 속에 대법원이 끼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이례적인 전원합의체의 어떤 일정 진행이다라고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 소장님이랑 의견이 같습니까? 지금 이제 2020년에도 전합의체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때 한 번 있었다고 그러죠. 갔죠. 예. 그때는 이거 한 번 심리하고 두 번째 선고기를 잡았습니다. 해부되고 나서 28일 만에 끝났어요. 예. 저는 오늘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 4월달 중에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 더 하면 충분히 선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일본에서는 파기 자판이 한 50%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한 5% 미만이지만 그 수치는 좀 일본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게 5% 미만이라고. 예.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형소법 396조에 증거조사가 끝나면 파기 자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증거조사 할 거 없잖아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정인 다 불러가 항소심에 실질 정인이 없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증거조사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심 판결, 2심 판결 중에 택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파기 자판이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파기 환송하더라도 유죄 취지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게 저는 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되고 대선 이후에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후보 이제 사퇴해야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대부분 확정 안 돼서 그냥 후보 놓겠다? 이건 도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도가 빠르다는 전망과 함께 파기 재판 가능성도 있다라고 서 변호사님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수와 징역형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배우 유아인 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배우 유아인 씨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상식에 남자 배우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 유아인 씨는 현재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배우 유아인 씨가 난데없이 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겁니다. 이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시상식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 남자 배우상 후보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배우상 후보에 오르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특히 이 영화를 촬영했던 시점하고 그다음에 투약 혐의 시점하고 또 겹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선정을 두고 적절한 거냐,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후보에 올랐던 다른 배우들을 보면 이병헌 씨도 있고 최민식 씨도 있고 뭐 걸맞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상이요. 디렉트스 컷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좀 널리 알려진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입니까? 좀 생소하시죠. 뭐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이런 또 영화 배우들이 그 수상을 하는 시상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거는 이 한국 영화 감독들이 선정해서 수여를 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감독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영화 감독들이 수여를 하는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공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상식은 아닙니다. 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내부 행사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시상식이고요. 이 영화 감독 600명이 투표를 해서 이 후보, 수상자 그리고 시상 대상까지 선정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예. 감독들의 어떻게 보면 좀 시상식이라기보다는 내부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경민 변호사님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승부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개봉을 했을 때에도 사실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랬다가 지금 이제 노미네이트까지 되고 나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는 올려도 되지만 어쨌든 수상은 또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지금 누리꾼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뭐 이런 이 노미네이트까지 시키는 걸 봤을 때는 뭐 영화계의 도덕관념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좀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입장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기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도 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사무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선정 기준 자체가 별도로 예를 들면 사회적 무리를 빚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한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영화감독조합이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1인 투표권을 주고 그 각각의 감독들이 내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가치관과 의견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 투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배제하거나 조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오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사무국 입장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기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백 명 감독 조합이 감독들이 한 명씩 투표를 해서 최종 후보자로 5명을 후보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표를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위원 별도의 뭐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은 없는 거다라는 해명인데 이 영화가 승부였어요. 아까 이병헌 씨도 이 영화로 이제 후보에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영화입니까 이거는? 이 바둑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을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자인 이창호 구단을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패배를 맛본 그 바둑의 전설 그리고 그렇죠. 네, 청출어람인 이창호 구단을 연기한 유아인 씨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유아인 씨가 그 이창호 구단의 소년 시절을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돌부처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그 이창호 구단 특유의 어떤 무뚝뚝한 표정 그리고 좀 말 수 없는 성격 이런 것들을 또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제 간의 대결을 잘 표현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연기는 훌륭했다는 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상식 후보에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하면서 이 영화 개봉 못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 마약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유명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굉장히 중단하고 자숙해야 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 목소리도 높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 개봉을 못하거나 개봉을 하더라도 다수 편집해서 개봉한 작품들이 있을 정도고요. 이 작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뒤늦게 이제 개봉을 했던 측면에서는 예. 유아인 씨가 굉장히 연기적으로 훌륭한 어떤 작품으로서의 활동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다수의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곤란함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제때도 개봉하지 못하는 위기까지 겪어가면서 개봉한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뒤늦게 개봉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았던 이유가 이병헌 이게 홍보할 때 아예 그냥 이병헌 씨 혼자 하고 유아인 씨 싹 가려졌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까지 만약에 유아인 씨가 개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면 더더욱 이제 영화가 이 개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이제 홍역을 치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추가로 홍보까지 나아간다라고 했으면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아인 씨를 배제한 채로 이병헌 씨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나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에도 이 홍보를 이제 이병헌 씨가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아인 씨까지 지금 노미네이트가 돼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조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거고 감독도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요. 유아인 리스크, 이른바 유아인 리스크라고 하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를 봤다고 할까요? 그런 작품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꽤 있어요. 네. 우선 이 드라마 지옥의 경우는요. 이제 시즌 2인데요. 이 촬영 전에 급하게 그 배우가 김성철 씨로 주연 배우가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바보는 이 공개를 앞두고 마약 논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좀 고심을 한 끝에 6개월 뒤에 공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승부는 이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객 수가 그래도 한 200만 정도 200만요? 네, 그래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유아인 씨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아는 또 대중들에게는 좀 외면받은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게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영화판을 보면 200만 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건데 유아인 씨에 대한 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가요? 뭐 유아인 씨가 어쨌든 뭐 연기를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유아인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영화 개봉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보통 뭐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연기자들이 뭐 연기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야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보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뭐 이미지를 씻는 계기가 되고 본인들의 이제 영리 활동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정말로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뭐 보답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자숙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수익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대중들한테 이렇게 뭐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보답을 하는 길인지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좀 이번에도 좀 유아인 씨가 이렇게 뭐 승부는 개봉을 했지만 이후에 차기작들의 개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주연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6월에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승부하고 마찬가지로 2021년에 촬영을 마쳤는데 이 역시 유아인 씨의 그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이 개봉이 연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사전 홍보물에서 근데 이걸 유아인 씨를 지우지 않고 좀 정면 돌파하는 좀 그런 모양새도 비쳤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파이브 영화의 개봉 소식은요. 사실상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제작사도 있고 뭐 배급사도 있고 네, 투자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개봉을 미룰 수 없다는 어떤 배급사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봉을 좀 강행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인 씨는 지금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손변호사 지금 3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상고한 사건이고요. 또 항소심에서 일단 집행유예로 감형도 됐고 일부 무죄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는 검찰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아인 씨는 1심에서는 실형 1년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항소심 선고까지 한 5개월간 실제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 참작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됐는데 검찰의 상고가 인용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그렇죠. 이게 뭐 양형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갔으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한 건 맞거든요. 파기를 한 게 맞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려면 사실 1심하고 2심에서 좀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심에서 아마 이 사건에 있어서도 뭐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그런 정상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했을 것 같은데 2심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로 아마 재판이 진행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 크게 달라지는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다 보니까 좀 일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또 뭔가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자주 나오는 논란이 있죠.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사생활 존중해 준다. 논란인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뜨겁습니다. 우선 이 영화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또 이런 목소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배우라고 하더라도 이 마약 투약 혐의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배우에게 좀 이렇게 후보에까지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특히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있죠. 네, 또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들이 또 연예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숙이 길지 않고 복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좀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우려도 있다. 좀 이렇게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가 좀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또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시각을 냈는데요. 사실 이 작품성과 그 연기력, 그러니까 이것과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노미네이트 사건은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그 영화계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 평판과 예술적 청취 사이에서 어떤 거를 권위로 세울 것이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논란의 인물을 배제시키는 것만이 꼭 적절치는 않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어제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변호사님, 아들과 며느리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아들만 구속이 됐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 이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이철규 의원 아들의 지금 어쨌든 이제 혐의를 봤을 때는 이전에도 사실은 불기소 처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으로 또 동일하게 이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꼭 전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됐던 그 전력도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이전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범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이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구속영장이 일부는 발부가 되고, 지금 그 아내에 대해서는 발부가 되지 않은, 아예 영장이 신청이 되지 않은, 그렇게 이제 좀 차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수법이요, 던지기 수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손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던지기? 이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놓고 특정 장소에서 이제 가져가는 수법들을 이제 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약 사건에서 던지기라는 이 수법, 이런 방법이 거론된 건 2001년도입니다. 정모 씨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마약 사건은 은밀하게 그들끼리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증거 찾기도 어려워서 마약 사건에서 중요 수사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이 한 공범들, 유통책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모 씨가 본인이 감형받고자 본인의 동료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하지 않았으나 마약을 한 것처럼 마약 유통책을 시켜서 그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당시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제 수사기관과 어떤 플리바게닝을 통해 협조적으로 하는 태도를 이제 위장하고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다면, 2015년부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돈을 미리 받고 다른 수단으로 받고, 그리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모르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물건 먼저 던져놓고 찾아가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서로 비대면 거래를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하는 걸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예를 들면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든가 다크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서로 인적사항을 모른 채 이렇게 거래를 해서 적발의 위험을 낮추자.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던지기 수법인데, 이 사건에서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마약 갖다 놓고 찾으러 가다가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새벽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요. 황민경 아나운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은요, 대전 동구 시내에서 지난달 10일 새벽 1시경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차량을 경찰이 또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경찰이 이 차를 한번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일단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충격을 줬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도주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막다른 주차장에 다다라서야 지금 이 차가 결국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경찰이 이 차로 충격을 주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쨌든 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빨리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비슷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저희한테 다 주어진 권한하고 장비인데 이거를 그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런 허림 없이 바로 저희가 순찰처럼 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차를 들이받은 건데, 손정혜 변호사, 저 차량의 운전자예요. 여기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8차선 도로로 이제 도막을 가면서도 앞에 차량도 오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음주로 추정되는 차량이 무작위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 보니 어떻게든 사고를 방지하고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1차 충격을 합니다. 예. 근데 잠깐 속도가 주는 것 같았으나 도주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골목으로 또 운전을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2차 충격을 가하고요. 그러니까 2차로 고의 추돌을 하는 겁니다. 예. 다행히 2차 충격을 가해서 이 가해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2번에 걸쳐서 경찰이 고의로 추돌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도대체 이 운전자 얼마나 취해 있었길래 저런 겁니까? 일단은 뭐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술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하차를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 하차를 하라고 했을 때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않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19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근데 0.119면 그거를 훨씬 이제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을 하기로는 당시에 뭐 정차 명령 이후에 이렇게 따라오는 추격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도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무서워서 이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충돌을 한 것뿐만 아니라 2차 충돌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도주를 했었으니까 추격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이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변명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지. 뭔가 이 추격해오는 게 이게 이례적이고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되는 진술인데, 우리 경찰이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거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누리꾼들이. 네, 대다수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 좀 이런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을 세금을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 네, 또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거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빠른 판단과 이 조치가 참 멋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들을 좀 격려하는, 고생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안 다쳐서 참 다행이란 반응도 있고, 다만 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이 벌금의 면허 취소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니냐, 너무 어리석다는 의견도 있고요. 당연히 음주운전 안 된다, 좀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예, 앞서 경찰이 차량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비라는 말이 좀 기억이 남네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 누리꾼 반응 중에 그냥 벌금의 면허 취소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이 지금 이 제명으로 추가가 될지는 사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제명으로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 발각된 이후의 정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보통 뭐 이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면허 취소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예. 이 사건 같이 이렇게 이제 도주를 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질이 너무도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것이라서 벌금 이상의 집행유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 집기류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지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손 변호사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차량 부서진 거 조금 봤는데 이거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또 어떻게 해요? 네,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국가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예. 간혹 이런 경우를 보시고 의료원분들이 저 음주 차량이 저렇게 도주하다가 혹시나 사고를 야기할까 봐 그렇죠. 그 본인 경우들이 차로 이렇게 막아서는 정말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경찰과 직무집행법이나 행정 관련한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자동차 손실을 받은 분들에 대한 또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법정에서 어떤 점 소명했나요? 법정에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손 변호사님 취재진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죄송하다라고 짧게 얘기했어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제 참석하는 모습인데요. 뭐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이제 살인하고 또 한 명을 다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과 안 하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하자 뭐 죄송하다라고 이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누구에게 죄송하냐라고 했을 때 뭐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흉기는 왜 휘둘렀냐, 자진 신고는 왜 했느냐 이런 그렇죠. 기자들문이 이어졌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저희가 들으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인데 피해자께 죄송하다. 이게 뭐였어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때 당시의 모습이 물론 이제 양형에 딱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유족들도 보게 되고 어쨌든 그렇죠. 피해자 가족들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후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뭔가 더 피해자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쨌든 피해자를 지칭을 해서 좀 피해 회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뭔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문이 들고 예.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2차적으로 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시감이 드는 것이 저런 사람들이 또 법정에서 이제 재판하다 보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2차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제 좀 이해하지 못할 행동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이 신고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 피해자의 태도가 사실 그 범행 후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좀 담담한 이런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 영상을 그때 보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이 자진 신고를 했다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데 피해자와 경찰이 한 2분 동안 통화를 한 걸로 이게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에 이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운을 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위치 추적해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찔러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마트에서 사람 2명을 찔렀다. 그 직접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설명을 예.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찌른 건가요?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제가요. 방금.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인사까지 하면서 신고를 본인이 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경민 변호사님.
경찰에 체포된 데는 횡설수설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덤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를 모르겠는데 예.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좀 심신미양을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가명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범행 당시에 직후에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또렷하게 이렇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죄를 그런 고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신미약인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런 이제 피의자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제 심신미약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심신미약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려면 더욱더 엄격하게 뭔가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정신과 진료를 한 그 전문의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그런 진단이 있었을 때에만, 그랬을 때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비춰봤을 때에는 혹여 나중에 심신미약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배척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경찰이 이제 체포 당시에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체포 직전에 경찰한테 담배 한 대만 피우겠다고 한 거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목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경찰이 기다리라는 말에 바로 진압을 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목격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그 본 상황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이 좀 엉성했다. 그러니까 좀 곧바로 뭔가 제압을 하고 하지를 않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담배 하나만 피우고 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뭔가 제압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도 경찰이 그냥 기다리는 모습. 을 보였다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경찰이 왜 그 시간을 기다려줬느냐. 그러니까 목격자들은 이거 너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피해자가 또 2명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특히 그 손님으로 알려진 그 피해자는 또 이 흉기에 또 이 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또 그 좀 피도 많이 흘리고 또 숨도 굉장히 거칠게 몰아신 걸로 또 목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제대로 경찰이 돌보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을? 네, 그리고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을 또 했어야 했는데 한 20-30분 정도,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또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를 좀 방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목격자들의 이야기인데 뭐 이경민 변호사, 이 부분은 경찰의 설명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6시 24분쯤에 당시에 체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분 뒤에 어쨌든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지금 경찰 측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까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사실 뭐 조심스럽지만 이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의 직후라서 혹시나 추가로 이제 뭔가 급하게 대응을 했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할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관계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뭐 체포의 그런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경찰의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사실관계는 좀 목격자의 진술과 나중에 조금 더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받았는데, 손 변호사님,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해 3월에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했던 사건이고요. 이걸 말리는 다른 남성에게도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의 피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1년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에 대한 집착을 계속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이 미용실을 수시로 찾아가고, 특히 미용실에서 벌어들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또 가져가는 등의 스토킹 어떤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처가 다른 남성을 만났고 이런 점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 끔찍한 것은 이 전처는 그 당시에 홀몸이 아니라 이미
임신 7개월로 예. 상당 부분 이제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그럼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7개월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는 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당시에 전처 뱃속에 임신 7개월 상태 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전처가 그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치료 중에 숨지게 됐고요. 예. 그래서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 응급수술로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다가 19일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뭐 당연히 중형을 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사건입니다. 음. 특히 배 안에 이제 아이까지 이제 무참하게 생명을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예. 재판 중에 쟁점이 된 게 이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몰랐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변명을 몰랐다고요?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만삭의 피해자에게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예. 안에 있는 태아가 사망할 것을 예견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보인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흉기를 휘두른 횟수도 8회나 그러니까 8번이나 이제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서 살해를 했을 정도로 계획적이고 가학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평소 피해자가 내가 살해당할 것 같다라는 공포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해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감경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계획적으로 사전에 흉기도 만들고요. 이 흉기 손잡이를 또 여러 가지 붕대를 감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또 조치까지 하고 인화 물질까지 준비한 점에 비춰봐서는 철저한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4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영 의원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뭉칫돈입니다.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권 뭉치가 그것도 5천만 원, 또 이런 형태니까 정말 그 은행에서만 볼 법한 그런 신권 일반인들은 형태가 잘 못 보는 거죠. 네, 이게 예. 지금 그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의 그 은신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 5천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은행의 그 관봉 뭉칫돈, 그러니까 관봉권이라고 하는 뭉칫돈인데 예. 비닐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된 상태의 신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띠지로 묶여 있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렇게 적혀 있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권에 금액이 총 5천만 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뭐 기기 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의아한 좀 그런 그렇죠. 대목들이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신권의 경우에는 이 발행을 할 때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지만 이걸 찍어내는 거는 조폐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조폐공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때 화폐하고 이 내용하고 그 차이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할 때 이런 형태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두른 상태로 그 완전 무장된 그런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발행이 되는 그 지폐 형태로 이게 그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소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돈이란 얘기인데 여기 날짜를 하나 보면 손정일 professor 이게 윤 전 대통령 취임하고 좀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 날짜는 그 취임 3일 직후이다 보니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진 법사가 수사를 받는 제명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다 보니 이렇게 쉽게 구하기 어려운 현금 뭉치를 정치자금으로 받아서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거 아니냐,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범죄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3일 뒤라는 건 그 관련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에 나온 보도가 있었나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뭐 개인에게 주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한테만 이렇게 이제 밀봉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시에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폐 검수용으로만 또 쓰여가지고 이 일련 번호만 가지고 이 지폐가 또 어디로 이제 유출이 됐는지 이 경로를 또 알 수는 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 한국은행에서는 이 일련 번호만으로는 좀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진법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건진법사는 그 무속인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비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받은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도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설명을 또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인에게는 갈 수 없는 형태. 사실상 이거는 은행 지점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비로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나는 그냥 쌀통에다 집어넣었다. 쌀통에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받았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끝까지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건희 여사 좀 수사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에서 조금 속도를 주변인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관시켰을 때는 관련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절차를 이제 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 직전에 소환 조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모양이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라도 조속하게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했을 때 특혜 조사 논란으로 한동안 검찰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처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소환 조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미룰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로는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경민 변호사님, 변호인을 선임계 제출했다는 거는 법적 대응을 할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를 앞두고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소환 조사를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변호인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다각도로 이제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다뤄들었던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에게 결국 법원이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김 여사 소환 여부 시점이 굉장히 관심인데 이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소환하느냐, 후에 소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조사를 거부하고 대선 이후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이나 이런 조치들을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점이 대선에
라는 시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는 이슈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자진 소환에 응하도록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체포영장 청구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검찰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